74번으로 갑니다. 자, 용익물권 파트에서는 두 문제입니다. 그럼 전세권에서 한 문제, 일반적으로 지상권에서 한 문제가 뜰 거예요. 지역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지상권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지상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 존속 중에 토지 소유자가 변동이 있더라도 뭐요? 당연히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지상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행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최단기만 뭐요? 30년, 15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죠? 그 중에 건물 위의 공작물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 뭐요? 예, 최단기가 5년이죠. 따라서 약정기간이 없으면 5년으로. 따라서 이 어떤 공작물의 소유를 30년으로 그 존속기간을 정하는 약정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죠? 5년 이상이면 존속기간은 약정은 자유로 할 수 있죠. 그죠?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 다만 5년 이상이 된다. 그죠? 공작물은. 그 다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의해서 그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자신만의 배타조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 다음, 4번 지문. 안 틀립니다. 여러 번 했다. 그죠? 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무상입을 원칙으로 하죠. 그 약정이 있으면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영향이 없다. 그죠? 근데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있었다. 그때 지상권자가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미 지료를 연체하고 있다. 그때 양수인이 뭐요?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가 뭐요? 양수인 간의 지료 연체 합격이 2년 이상 족하냐, 아니면 뭐요? 양수인에 대한 지료 연체만이 2년을 넘어야 하느냐. 후자다. 그죠? 후자입니다. 자, 그때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아니다 뭐요?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없다. 그 다음 5번은 기본 지문이죠. 여기서 출제 가능성보다는 어디서요? 토지 임차인의 매수 청구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죠? 즉 매수 청구는 강행법규입니다. 다만 사용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는 사용권자에게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란 채무 불이행으로서 소멸한 경우 또는 뭐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뭐요? 채무로 소멸한 경우는 그때는 지상권자에게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런 경우 아니면 매수청구는 강행법규로 인정이 됩니다. 75번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볼게요. 기억.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죠? 가장 기본 지문이고, 그 다음,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 283조.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토지 임대차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서. 먼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뭐요? 1차적으로 지상권자가 임대인에서 계약갱신을 청구한다. 그죠? 근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이죠.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제한이 있다. 그죠? 이 283조가 토지 임대차도 그대로 준용되죠. 그래서 임차인도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했을 때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벌써 두 번째다. 그죠?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 전후에 지료연체 2년만 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 이상이 된다. 그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최근에 각종 시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아니, 저당권자예요. 토지의 저당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나대지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그 토지에 건물이 지어지면은 저당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토지의 담보 가치가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토지의 담보 가치를 막기 위해서 뭐요? 형식적으로 저당권자가 지상권까지 치르겠다, 그죠? 지상까지. 근데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에서 뭐야? 사후에 건물 등이 지어짐으로써 담보 가치 등이 감소한 것을 막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지상권을 치르겠을 뿐이죠. 은행은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의가 없다, 그죠? 이와 같은 지상권을 담보 지상권이라고 명명을 하지만, 자 보세요. 이 경우 채권 담보를 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그 자에게 뭐요? 임료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왜요? 이 자는 지상권을 형식적으로만 건물 등이 사후에 지어진 것에 맡기 위해서 그죠. 현실적으로 여전히 토지를 누가 사용합니까? 설정자가죠. 따라서 은행은 토지 사용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뭐요?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지상권에게서 뭐요?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그죠? 건물 등을 지으면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요. 전세권으로 갑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세권 파트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뜨는데, 자, 볼게요. 전세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의 효력 범위다, 그죠? 그때 당연히 건물을 전세로 빌려서 살려면은 토지 이용권이 필요하죠. 그때는 그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료만 토지 임차권, 지상권 등에도 미친다, 그죠? 예. 304조입니다. 그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반영된 조문이죠. 자, 그 다음 2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법정 지상권은 누가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건물의 소유자, 그죠? 건물 소유자. 자, 그럼 둘째 줄 누가 됩니까? 전세권 설정자다, 그죠? 전세권자 하면 틀리죠? 예,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즉 갑소유 토지와 건물 위에 을이 건물에만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 그죠? 그 전세로 사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죠?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때 갑은 전세권 설정자죠. 그 후에 토지만 벽에 매도했다, 그죠? 병이 토지 소유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때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 갑이다, 그죠? 전세권 설정자가 법에서 지상권을 취한다. 그러면 뭐요? 전세권자는 이용만 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이 우리 시험은 안 떴어요. 305조. 다른 시험은 다 한 번 이상 다 떴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갱신. 312조 사항이죠.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에만, 그죠? 그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항상 법정갱신이 있으면 어떤 단어요? 등기 없이도 채권이죠. 법에 규정한 갱신이기 때문에 전세권자 뭐예요? 갱신 등기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갱신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갱신. 그 다음에 효과요. 갱신이 있으면 뭐예요? 전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뭐예요? 당사자의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그죠? 다만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게 된다, 그죠? 임대차의 묵시의 경우도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요청할게요.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세권과 지상권밖에 없죠.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뭐예요? 전세권 자체는 소멸해버렸다, 그죠? 그때 저당권은 뭐예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할게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죠? 이미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소 등기 필요 없이도 뭐요? 전세권 자체는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 채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전세권자가 가지는 설정자에 대해서 가지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면 되죠. 압류 또는 전부 명령 받는 식으로. 그 다음 최단기는 뭐예요? 10년으로 제한된다고 하죠. 10년으로. 다만 갱신은 자유로 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갱신도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7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죠. 그죠? 전세권의 경우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죠.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다음 2번 질문 또 떴습니다. 법정갱시다. 그죠? 법정갱시 있으면 전세권자 뭐요? 갱신 등기가 없이도 누구에게나 뭐요? 갱신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죠. 다시 그 소유권을 취한 제3자에게도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법에 의한 법정갱신으로 187조가 적용됩니다. 자, 그럼 일부 체크할게요. 건물 일부. 그럼 항상 이와 같은 지문이 있으면 이제 단어 찾는 문제죠. 전세권자가 건물 일부에만 전세를 설정한 경우. 경매는 뭐요? 전세 목적이 된 부분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죠. 건물 전부에는 경매 신청할 수 없다죠. 없다. 다만 우선 변제는 뭐요?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의 경매 대가로부터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경매는 뭐요? 전세 목적이 된 부분에 한해서 뭐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 출제 안 된다고 그러죠. 기본 판례로 그러죠. 그 다음 4번. 두 번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 그죠.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대지 속의 특별선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맞다 그죠. 저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한다. 자, 그 다음 5번 지문 중요하다 그랬죠. 이미 우리 시험도 질문됐죠. 전세권은 용익 물건 플러스 뭐요? 담보 물건적 성격도 가짐으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뭐요? 전세권 반환 채권만을 분리 양도항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자,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 전세권은 소멸하죠. 장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로 뭐요? 소멸하면 생길 뭐요? 장래 전세권 반환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계약은 허용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익물건까지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담보물건이죠. 민사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볼게요.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3조입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가시를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에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유치물의 가실이 금전인 경우에요. 수취해서 먼저 자신의 채권에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근데 가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요. 그때는 경매해야 된다고 그죠? 경매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답은 쉽습니다. 근데 나머지가 왜 틀렸냐는 겁니다. 자, 2번 324조다 그죠? 유치권에서 324조가 조문 문제로 뜰 수 있다 그죠? 예, 324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뭐예요? 그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소 보존해야 되고 채무자의 성납 없이는 뭐예요? 타인에게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죠? 예. 대여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그로 인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가 있다. 그죠? 다만 그때 그 사용에 따른 이득은 뭐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 1번이고 자, 그 다음 건물공사 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여기 뭐죠? 326조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대로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기본 지문. 질권도 똑같다. 그죠? 질권도 똑같아요. 그 다음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뭐예요? 그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임대차 권리금 그죠? 채권신드죠. 권리금.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에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이 대표적인 게 수리비 채권, 그 다음에 뭐요? 공사비 채권, 그 다음에 비용 상한 청구이다. 그죠? 점유자, 임차인 등이 뭐요?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 여기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그 다음에 뭐요? 전세금,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로 인한 뭐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그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하죠. 또는 매매대금이죠. 그럼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이다. 그죠? 이런 채권 등을 위해서는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19회 자출제 됐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 누구에게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사실상 제일 강력화됐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단어. 여기다 전 체크할게요. 다른 말은 뭐예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이미 뭐예요?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경매 개시가 되기 전에 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뭐예요? 나중에 경락이 됐을 때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그러면 언제는 뭐예요? 반대가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죠. 등기 후 또는 다른 말로 뭐예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뭐예요?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이 표현이 19회 자출돼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기억할게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그 부동산은 뭐예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을 뭐예요? 유치권에 담보된 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뭐예요? 그것이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뭐예요? 그 유치권으로서 경락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여기까지요. 자, 저당권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압류 후 체크할게요. 민법 총칙입니다.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은 누가 수취권자입니까? 설정자가 수취권자다. 그죠? 다만 저당권자도 언제부터나요? 압류한 이후는 수취권이 있다. 그죠? 압류한 후에. 자, 그래서 359조입니다. 그래서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자도 수취권이죠. 가실. 그때 가실은 법정 가실도 포함한다. 그죠?
압류 후에는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도 뭐요? 저당권 혜택이 미친다. 맞죠? 그죠? 압류 후에는 저당권자가 가실수취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 2번.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물상대위권의 행사 요건이다. 그죠? 물상대위권은 목적 부동산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설정자가 받을 뭐요? 금전 기타 물건. 어떤 겁니까?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게 보상금, 보험금, 손해배상금이다. 그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서 물상대위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요건이 이와 같은 것들이 뭐예요? 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그죠? 압류를 해야 된다. 근데 압류를 요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와 같은 재산이 이미 설정자에게 지급 내지 인도가 되었다면 설정자의 일반 재산과 섞여서 뭐예요? 특정성이 없다. 그죠? 그 특정성을 유지를 위해서. 따라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 없죠.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뭐예요? 제3자가 압류한 물건에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죠. 스스로 압류할 필요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그 다음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목적물 자체에서 여전히 저당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는 물상대위 인정할 필요 없죠. 즉, 저당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이 있든 없든 뭐요?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어리 저당권자입니다. 그때 갑이 그 건물을 뭐요? 병에게 매도했다. 그죠? 여전히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되고. 그 다음, 이자에게 임대차를 빌려줬다. 그죠? 여전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임 등에서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어떤 경우만 그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화재로. 또 국가가 빼앗아가 버렸다. 그죠? 그럼 그 목적물 자체는 저당권을 더 이상 행사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그죠? 이를 물상대위.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뜨고 가장 쉬운 질문이에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부입니다. 358조. 저당권은 그 부동산에 뭐예요? 부합물과 종물도 미친다. 그죠? 이때 부합물과 종물의 범위는 설정 전후의 부합물과 종물 모두다. 그죠? 다만 설정 행위로 달리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제3자 보호 규정입니다. (364조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뭐예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제3자 보호 규정. 그러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은 363조, 364조, 그 다음에요, 367조, 요 세 개 조문은 기억하셔야 되죠. 즉,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죠?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요? 여하튼 제3취득자가 그 목적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죠? 그때는 그 목적 부동산의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들의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제3자 보호 규정 요 세 가지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권법 마지막 지문으로 갑니다. (80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저당권 효력법입니다. 그죠? 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정축이 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료는 법의 특별 규정 또는 설정에 달리 약정이 없다면 부합물이다. 그죠? 부합물 칠 것이고,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죠? 설정 전후의 부합물. 근데 부합물과 반대가 뭐죠? 독립물이죠.
기존 건물에 독립물에는 저당권액이 미치지 않는다. 그죠? 예. 따라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죠? 그 이에 지어진 건물. 그러면요, 임목법에다 등기된 이목, 농작물 등에는 저당권액이 미치지 않는다. 그죠? 예.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기존 저당 부동산과 독립된 물건은 저당권액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저당권자도 뭐요? 물권자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죠.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 중 뭘 없어요? 반환 청구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방해, 제거, 예방 청구는 있죠. 그죠? 앞부분 볼 필요 없죠. 예, 볼 필요 없어요. 그럼 방해 행위의 애다. 그죠? 방해 행위의 애기 때문에 저당권자도 뭐요? 저당권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이니까 기억이 맞고. 그 다음, 디귿.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죠? 그 가액의 정가 현존하면은 그 비용을 매각되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였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리얼 외울게요. 자, 원칙적으로 앞서 지문 361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 못하죠. 그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만이?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 원칙이다. 그죠? 다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물상보증인 등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내볼게요. 예적으로 채권자 아닌 타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은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요? 예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해설지를 보세요. 예적으로 뭐요? 3자 간에 채권자, 채무자 뭐요? 명인 사이에 그 명인을 저당권자로 하기로 뭐요?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 등으로 그 명인에게 뭐요? 실질적으로 저당권이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죠? 뭐요? 예적으로는 유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예적으로. 그 정도만요. 자, 요건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예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보죠. 자, 지금껏 물권법까지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채권법의 나머지 20문제를 갑니다. 자, 채권법 뭐요? 일단은 작년과 같이 뭐요? 엄청난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부분은 욕심내지 마시고 그때는 우리가 절대평가를 뭐요? 1차는 절대평가죠. 2차는 상대평가지만 그 절대평가를 그 취지에 부합하게끔 뭐요? 출제자가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어떤 난이도 문제를 제출한다. 그죠? 그런 문제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채권법은 조문 2조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례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파트는 우리가 시험관에서 뭐요? 해제 파트, 그죠? 그 다음에 매매 파트, 그 다음에 임대차 파트, 요 정도까지만 판례 정도도 기본적인 판례를 욕심내시고 나머지는 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정도 빼놓고는 판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면 어차피 출제자 의도를 틀리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조문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은 기본이다. 그죠? 원칙적으로 법의 규정 또는 약정이 없으면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누가요? 채무자가 그죠? 채무자가 선택권자 되죠. 정답은 바로 1번.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채권의 목적을 종료로만 지정한 경우에 범죄 성질 또는 뭐야? 당사자 의사에서 그 범죄를 정할 수 없다는 뭐야? 원칙 중동품이다. 그죠? 자, 3번이 중요합니다. 397조죠.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징. 금전채무는 채무자가 불행하면 바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고 일반 채무불이행과 달리 뭐요?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죠.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그죠? 무가실 책임.
자, 그 다음 4번. 이미 우리 시험에, 자, 볼게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현상 인도는 뭐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다음, 변제 장소입니다. 467조다, 그죠? 특정물의 인도는 뭐요? 원칙적으로 채무의 성질에 따른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따로 정한 바 없는 때는 뭐요? 채권 성립 당시, 그죠? 성립 당시 건물로 했던 장소. 그럼 반대로 불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뭐요? 어디입니까? 채권자의 현 주소지다, 그죠? 채권자의 현 주소지. 이런 조문 정도는 언제든지 반복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법은 조문 문제는 제하고 같이 다뤘던 문제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어렵다가 아니죠. 내가 반복 안 했기 때문에 골라내지 못한다 거예요. 조문 문제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남은 기간 동안 시간 나는 대로 채권법은 조문 문제는 반복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자, 82번은 기본 지문이요. 387조입니다. 387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뭐요? 이행지체가 성립을 하느냐는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일단 단어 찾습니다. 확정기한 체크할게요. 확정기한 부채권이다, 그죠? 그때는 뭐예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다음, 불확정기한 채권이에요. 불확정기한 채권은 뭐예요? 안 때부터, 그죠? 채무자가 안 때부터, 안 때부터. 그럼 이 단어를 계속 빨리빨리 확인하시면 되죠. 확정기한 부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 채권은 뭐예요? 채무자가 그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그 다음, 리언요. 채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그때는 뭐예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자, 여기다가 다음 날은 가로칠게요. 둘 다 맞습니다, 그죠? 387양. 조문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기한에 정하면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 그죠? 구체적으로는 그날 24시까지 이행하면 책임이 없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요?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는 다음 날부터. 둘 다 맞는 겁니다. 갈로 치시면 된다, 그죠? 그 받은 때로부터도 맞고 받은 다음 날로부터도 맞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지문하겠죠, 그죠? 그럼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디귿 볼게요. 그래서 이 지문이 보세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언제까지 이행키로 약속한 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기한에 정하면 채무죠.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게 조문상으로 맞죠, 그죠? 그 지금 판례는 뭐예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뭐예요? 불법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입니다.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도 불법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요. 있는 때부터 바로 지체 책임을 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뭐예요? 기억리언은 맞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상처로 보세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면 뭐예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런데 맡기는 하루 전날 맞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상처, 내가 병이 나서 뭐야? 하루 이후에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결과까지 발생해야 되죠. 이 질문이요. 불법 행위에서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모두 다 완성이 끝나야 되죠. 그때 불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뭐예요? 손해 발생 시점부터, 그죠? 예, 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됩니다. 완성이 됐을 때, 그죠? 불법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런 의미요.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조합하시고 83번으로 갑니다. 자, 이때 이행 불능이라면 뭐요? 채무자의 기책 사유를 뭐요?
채무불이행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차, 이행불능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하죠.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위한 이행불능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뭐예요? 거래관념. 다른 말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한다 그죠? 그럼 상식으로 볼게요. 한마디로 뭐예요? 일반 국민들의 법적 상식에 따라서 채무이행이 가능하냐 불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소리죠. 자, 볼게요. 자, 1번 지문은 민법 총칙의 문제다 그죠?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전에 뭐예요? 계약이 무효이다 그죠?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수 없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이를 위한 계약 해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상지를 보세요.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 중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만 이행불능 상태입니다. 그때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뭐예요? 계약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때는 뭐예요? 당연히 해석상 전부의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여기서 출제될 수가 있고 민법 총칙에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 됐다 그죠? 매매 목적물이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필요 없죠. 그죠? 타인 권리 매매 계약 가능하죠. 임대차 계약도 뭐예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활자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의문점을 느끼는데 내가 타인의 3층짜리 건물 독채를 빌렸습니다. 내가 아니죠. 그죠? 가족이 적기 때문에 방 몇 개는 다시 재임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유만은 임대차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정답 바로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번.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매도인의 또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아직까지 뭐요?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가 완전히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죠. 그죠?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 그 다음 5번 갑니다. 쌍무계약의 일방의 급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 급부도 전혀 불가능하다. 자, 뒷부분 요건은 우리 시험에서 안 묻습니다. 이미 뭐요? 쌍방 모두의 의무가 이행불능이에요. 그때는 뭐야? 깨끗이 전부 다 없던 게 되죠. 그죠? 없던 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 청구할 수도 없다. 우리 시험에 알게 뭐예요? 대상 청구라는 단어 한 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야? 대상 청구의 행사 요건까지는 모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 청구할 수 있다면 뭐예요? 웬만하면 나머지 지문이 답이고 그 부분은 답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문에서 답이 없다면 뭐예요? 그 부분이 요건에 관해서 출제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만 짐작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대상 청구권에 관해서 뭐예요? 법조문상의 제도가 아니라 해석상의 판례가 해석상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는 안 묻습니다. 그래서 대상 청구가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지문이 있더라도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뭐예요? 답은 다른 지문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다른 지문이 답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답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대상 청구 행사의 요건이 구비된지 여부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84번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되었죠. 그죠? 예. 채권의 양도에 관한 지문. 450조는 여러분들이 판례 태도 외우셔야 돼요. 지명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탄핵상. 1번. 장래 채권 채권이고 마지막 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즉, 민법 총칙에서 조건부, 기한부 거래도 뭐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담보를 할 수 있었죠. 그 조건부 채권 아직까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장래 채권 맞죠? 그죠? 이 같은 장래 채권도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가능성만 있다면 양도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 채권 양도는
그 양도 사실은 뭐예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성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낙에는 방법이 제한 없죠. 성낙에는 이보류할 수도 있고 뭐요? 당연히 성낙에 조건도 붙일 수 있다. 맞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성낙은 뭐예요? 누구에게 나오죠? 양도인에 대해서 하든 양수인에 대해서 하든. 자, 4번을 중요 표시하세요. 450조 이야기입니다. 채권 양도로 뭐요? 채무자 아닌 자에게 대항하려면 뭐요? 확정일자이나 통지 또는 성낙에 의하여야 한다고죠. 450조야. 이때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는 이중 양도의 경우 양수인 간의 우열을 정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시험에서 2번 정도 답이 됐죠. 그죠. 그때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뭐요? 성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다. 그죠.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뭐요? 통지의 선우다. 그죠.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 내지 성낙의 선우. 그죠. 확정일자 선우가 아니라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성낙의 선우다. 그죠.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법조문이요. 법조문 452조입니다. 당사자의 채권 양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갑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뭐요? 벽에 양도했다고 통지를 했다. 그죠? 그때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채무자는 뭐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하튼 452조 조문을 둡니다. 그래서 조문이요. 근데 조문이 익숙치 않으니까 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헤맬 뿐이지. 조문만 여러 번 반복하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채권 양도에서 뭐요? 이중 양수인과의 우애에 관한 판례 정도만. 나머지 있는 깊이 있는 판례는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요. 자, 85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변제 방법은 460조입니다. 현실 제공 채권격. 원칙, 변제 제공, 현실 제공이 원칙이다. 그죠? 다만, 뒷부분이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변제 준비를 완료를 통지하고 이를 수령 채공, 이를 구두 제공이라 한다. 그죠? 구두 제공. 원칙적으로는 현실 제공을 원칙. 다만, 이와 같은 요건이 있으면 구두 제공으로 족하다. 자, 이 부분, 우리 시험 2번 출제했습니다. 그럼 또 뭐요?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지문 463조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채무의 변제로 뭐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물건인 타인 물건을 인도했다. 그죠? 이는 유한 변제가 아니죠. 그때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다시 유한 변제를 하자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누구만이요? 채무자만이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조문을 기억하시고 2번이나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떴죠. 그죠? 변제 장소. 특정물의 인도는 뭐예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따로 정하지 없는 한 뭐예요? 이행기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다. 그죠? 불특정물 채권은 뭐예요? 채권자의 현주소지죠. 현주소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이 지문도 작년에도 우리 시험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471조입니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가 뭐예요?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라도 뭐예요? 원칙적으로 그 자에 대한 변제는 유의합니다. 다만 변제자가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변제자가 그것을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그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자가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이라도 그 변제는 유효하다. 그죠? 자, 그 다음 제3자의 변제입니다. 469조죠. 기본 지문이다. 그죠?
채권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하지 못한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를 정리할게요.